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상처와 그 치유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십 년간 상담가이자 심리학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온 한 전문가의 마지막 기록이자 우리 모두를 위한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지난 7년간 온라인 공간에서 수많은 이들과 소통하며 건강한 팀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그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가 걸어온 길이 어떻게 그를 이 자리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3남매 중 하나였죠. 저희 바로 밑으로는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쌍둥이 아들 둘과 딸 하나, 이렇게 세 아이를 낳으신 셈입니다. 저희가 부모님의 삶에 얼마나 큰 혼돈을 가져왔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른 나이에 저희를 낳으시면서 잠시 학업을 중단하셨지만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졸업식 단상 위에서 학위증을 받으시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특수 아동교육을 전공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머니의 일을 통해 각자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어린 친구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셨고 군목으로 복무하셨습니다. 군목이란 군대 내에서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군대 내 교도소에서 일하셨는데 저희 가족 사이에서는 아버지는 내 어린 시절 내내 교도소를 들락날락하셨다는 농담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들락날락하셨다는 점이죠. 이후 아버지는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는 군목들을 위한 컨설턴트가 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무렵 고향인 애틀랜타에 다시 정착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 덕분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항상 강조되었던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절대 비판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저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누구보다 우위에 서려는 우월감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대신 친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각 개인을 대하라는 가르침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곱씹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가정이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셨던 만큼 저희 집은 꽤나 권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경험 말입니다. 이런 환경은 제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정해진 선을 넘지 않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방어기제가 생겼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분노를 마음속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안에 이런 감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인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외에 제 인생의 첫 번째 멘토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애칭으로 우디라고 불렀는데 그분은 제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분이 은퇴하신 후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텍사스에서 조지아에 있는 그의 호숫가 집까지 찾아가 함께 낚시를 하며 며칠씩 보내곤 했습니다. 그는 저의 신념 체계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 자신이 권위적인 사람들과 부딪히며 겪었던 경험과 생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폭넓은 관점에서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보자고 말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2살에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께 심리학을 전공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좋다. 하지만 박사 학위를 딸 때까지 멈추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박사 과정까지 밟았습니다. 대학원 시절 저는 제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지도 교수님을 만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동치료 분야의 권위자셨습니다. 제가 성인을 대상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어른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교수님 자신도 심리학계의 거장인 클라크 무스타커스 박사에게 큰 영향을 받으셨는데 저는 교수님 덕분에 무스타커스 박사님을 직접 만나 뵐 기회도 가졌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셨죠. 박사 과정을 밟는 동안 저는 댈러스의 한 상담 클리닉에서 2년 반 동안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그곳의 슈퍼바이저였던 로스 베니스터 선생님 또한 제 생각에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는 분노 조절 분야의 전문가셨죠. 제가 박사 학위를 마치자 그는 자신의 연구 자료들을 주며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너만의 길을 개척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클리닉에 합류하여 25년간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의 동료들은 제 경력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출판사와 연결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고 상담과 병행하며 수많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분노, 갈등,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수년간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문제의 근원에는 단순히 개인의 분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관계 속에는 나르시시즘적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분노와 갈등을 관리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통제하려 들고 지배적이고 우월해지길 원하며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왜곡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들 중 상당수가 강력한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배우는 과정 속에서 제 생각은 점점 더 확장되었고 나르시시즘은 제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경력이 더욱 깊어지면서 저는 다른 정신과 의사와 함께 저만의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이 제게 이런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식들을 유튜브에 올려보는 건 어때요? 저는 이미 많은 글을 쓰고 라디오 방송을 해왔기에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2018년 7월 첫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 꾸준히 영상을 제작했고 저는 사람들의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콘텐츠가 그렇게나 좋은 반응을 얻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인간의 조건, 특히 나르시시즘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나르시시즘을 인간 조건의 어두운 단면이자 사랑의 부재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채널 조회수는 100만 회를 돌파했고 몇 달 후에는 10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저희 채널은 누적 조회수 1억 4천만 회를 넘어섰고 신개가 넘는 국가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온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반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제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여러분을 건강한 팀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더 나은 인간성의 버전을 찾기 위해 통찰과 인식을 추구하는 가상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과 소통하며 제가 얻은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즉 시청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공유해 주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겪고 나니 제 자신의 일부가 죽어버린 것 같아요. 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는 과정에서 저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 감정의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박사님 말씀에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 손주들을 못 보게 막는 사람이 제 며느리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제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전 배우자는 어떡하죠? 제 모든 것이 걸려있는 직장 상사라면요.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들은 결코 우리와 함께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흥분하지만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처와 손상을 안고서라도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 라며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또 다른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저는 그 나르시시스트에게 반응하면서 변해버린 제 모습이 너무나 싫어요. 그들의 역기능에 저 역시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제게 일어났던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르시시스트와 건강한 팀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문제적인 행동 패턴에 대해 책임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내게 문제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대신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비난하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 점이 여러분을 건강한 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겸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증거입니다. 이제 저의 삶에 또 다른 중요한 존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저의 반려견, 거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제 강아지 거스에 대해 언급해 주시는 것을 보며 웃음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거스는 올해 11살이 된 테리어 믹스견입니다. 저희는 생후 10개월 때 거스를 입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집에서 컴퓨터로 유기견 입양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뭘 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알고 싶지 않을 걸이라고 소리쳤죠. 그 사이트에서 거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망설였지만 다음날 제게 다시 물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거스를 만나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임시 보호 가정에 도착하니 거스를 포함해 4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 뒤뜰에서 다른 3마리는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오직 1마리만이 그들 뒤에서 폴짝폴짝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선택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녀석이 바로 거스였습니다. 아내에게 집에 가서 상의해보자고 말했지만 아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상의할 게 뭐가 있어? 그날 밤 거스는 저희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 상담실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스는 제 작은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 환자들도 거스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한 여성 환자가 매우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자 방 반대편에 있던 거스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코를 부비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죠? 라고 물었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거스는 그저 당신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스는 모두에게 다정한 친구입니다. 거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스야말로 우리 건강한 팀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내 제니퍼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제 상담 활동에 엄청난 지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40대 초반에 만나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채널에서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녀는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곤 합니다. 제니퍼보다 더 좋은 파트너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만약 여러분 모두를 한 방에 모아 한 분 한 분 안아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제가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영광이자 특권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이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노력은 제게 영감을 주었고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부디 여러분께서도 과거의 영상들을 다시 찾아보시며 필요한 위로와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치유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나눔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팀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상어와 그 치유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십 년간 상담가이자 심리학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온 한 전문가의 마지막 기록이자 우리 모두를 위한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지난 7년간 온라인 공간에서 수많은 이들과 소통하며 건강한 팀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그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가 걸어온 길이 어떻게 그를 이 자리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3남매 중 하나였죠. 저희 바로 밑으로는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쌍둥이 아들 둘과 딸 하나, 이렇게 세 아이를 낳으신 셈입니다. 저희가 부모님의 삶에 얼마나 큰 혼돈을 가져왔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른 나이에 저희를 낳으시면서 잠시 학업을 중단하셨지만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졸업식 단상 위에서 학위증을 받으시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특수 아동교육을 전공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머니의 일을 통해 각자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어린 친구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셨고 군목으로 복무하셨습니다. 군목이란 군대 내에서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군대 내 교도소에서 일하셨는데 저희 가족 사이에서는 아버지는 내 어린 시절 내내 교도소를 들락날락하셨다는 농담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들락날락하셨다는 점이죠. 이후 아버지는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는 군목들을 위한 컨설턴트가 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무렵 고향인 애틀랜타에 다시 정착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 덕분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항상 강조되었던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절대 비판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저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누구보다 우위에 서려는 우월감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대신 친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각 개인을 대하라는 가르침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곱씹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가정이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셨던 만큼 저희 집은 꽤나 권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경험 말입니다. 이런 환경은 제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정해진 선을 넘지 않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방어기제가 생겼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분노를 마음속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안에 이런 감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인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외에 제 인생의 첫 번째 멘토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애칭으로 우디라고 불렀는데 그분은 제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분이 은퇴하신 후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텍사스에서 조지아에 있는 그의 호숫가 집까지 찾아가 함께 낚시를 하며 며칠씩 보내곤 했습니다. 그는 저의 신념 체계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 자신이 권위적인 사람들과 부딪히며 겪었던 경험과 생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폭넓은 관점에서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보자고 말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2살에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께 심리학을 전공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좋다. 하지만 박사 학위를 딸 때까지 멈추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박사 과정까지 밟았습니다. 대학원 시절 저는 제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지도 교수님을 만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동치료 분야의 권위자셨습니다. 제가 성인을 대상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어른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교수님 자신도 심리학계의 거장인 클라크 무스타커스 박사에게 큰 영향을 받으셨는데 저는 교수님 덕분에 무스타커스 박사님을 직접 만나 뵐 기회도 가졌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셨죠. 박사 과정을 밟는 동안 저는 댈러스의 한 상담 클리닉에서 2년 반 동안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그곳의 슈퍼바이저였던 로스 베니스터 선생님 또한 제 생각에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는 분노 조절 분야의 전문가셨죠.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자 그는 자신의 연구 자료들을 주며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너만의 길을 개척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클리닉에 합류하여 25년간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의 동료들은 제 경력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출판사와 연결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고 상담과 병행하며 수많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분노, 갈등,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수년간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문제의 근원에는 단순히 개인의 분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관계 속에는 나르시시즘적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분노와 갈등을 관리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통제하려 들고 지배적이고 우월해지길 원하며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왜곡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들 중 상당수가 강력한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배우는 과정 속에서 제 생각은 점점 더 확장되었고 나르시시즘은 제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경력이 더욱 깊어지면서 저는 다른 정신과 의사와 함께 저만의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이 제게 이런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식들을 유튜브에 올려보는 건 어때요? 저는 이미 많은 글을 쓰고 라디오 방송을 해왔기에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2018년 7월 첫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 꾸준히 영상을 제작했고 저는 사람들의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콘텐츠가 그렇게나 좋은 반응을 얻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인간의 조건, 특히 나르시시즘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나르시시즘을 인간 조건의 어두운 단면이자 사랑의 부재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채널 조회수는 100만 회를 돌파했고 몇 달 후에는 10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저희 채널은 누적 조회수 1억 4천만 회를 넘어섰고 신개가 넘는 국가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온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반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제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여러분을 건강한 팀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더 나은 인간성의 버전을 찾기 위해 통찰과 인식을 추구하는 가상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과 소통하며 제가 얻은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즉 시청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공유해 주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겪고 나니 제 자신의 일부가 죽어버린 것 같아요. 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는 과정에서 저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 감정의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박사님 말씀에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 손주들을 못 보게 막는 사람이 제 며느리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제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전 배우자는 어떡하죠? 제 모든 것이 걸려있는 직장 상사라면요.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들은 결코 우리와 함께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흥분하지만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처와 손상을 안고서라도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 라며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또 다른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저는 그 나르시시스트에게 반응하면서 변해버린 제 모습이 너무나 싫어요. 그들의 역기능에 저 역시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제게 일어났던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르시시스트와 건강한 팀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문제적인 행동 패턴에 대해 책임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내게 문제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대신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비난하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 점이 여러분을 건강한 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겸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증거입니다. 이제 저의 삶에 또 다른 중요한 존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저의 반려견, 거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제 강아지 거스에 대해 언급해 주시는 것을 보며 웃음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거스는 올해 11살이 된 테리어 믹스견입니다. 저희는 생후 10개월 때 거스를 입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집에서 컴퓨터로 유기견 입양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뭘 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알고 싶지 않을 걸이라고 소리쳤죠. 그 사이트에서 거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망설였지만 다음날 제게 다시 물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거스를 만나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임시 보호 가정에 도착하니 거스를 포함해 4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 뒤뜰에서 다른 3마리는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오직 1마리만이 그들 뒤에서 폴짝폴짝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선택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녀석이 바로 거스였습니다. 아내에게 집에 가서 상의해보자고 말했지만 아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상의할 게 뭐가 있어? 그날 밤 거스는 저희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 상담실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스는 제 작은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 환자들도 겉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한 여성 환자가 매우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자 방 반대편에 있던 거스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코를 부비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죠? 라고 물었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거스는 그저 당신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스는 모두에게 다정한 친구입니다. 거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스야말로 우리 건강한 팀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내 제니퍼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제 상담 활동에 엄청난 지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40대 초반에 만나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채널에서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녀는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곤 합니다. 제니퍼보다 더 좋은 파트너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만약 여러분 모두를 한 방에 모아 한 분 한 분 안아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제가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영광이자 특권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이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노력은 제게 영감을 주었고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부디 여러분께서도 과거의 영상들을 다시 찾아보시며 필요한 위로와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치유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나눔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팀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상처와 그 치유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십 년간 상담가이자 심리학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온 한 전문가의 마지막 기록이자 우리 모두를 위한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지난 7년간 온라인 공간에서 수많은 이들과 소통하며 건강한 팀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그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가 걸어온 길이 어떻게 그를 이 자리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3남매 중 하나였죠. 저희 바로 밑으로는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쌍둥이 아들 둘과 딸 하나, 이렇게 세 아이를 낳으신 셈입니다. 저희가 부모님의 삶에 얼마나 큰 혼돈을 가져왔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른 나이에 저희를 낳으시면서 잠시 학업을 중단하셨지만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졸업식 단상 위에서 학위증을 받으시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특수 아동교육을 전공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머니의 일을 통해 각자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어린 친구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셨고 군목으로 복무하셨습니다. 군목이란 군대 내에서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군대 내 교도소에서 일하셨는데 저희 가족 사이에서는 아버지는 내 어린 시절 내내 교도소를 들락날락하셨다는 농담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들락날락하셨다는 점이죠. 이후 아버지는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는 군목들을 위한 컨설턴트가 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무렵 고향인 애틀랜타에 다시 정착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 덕분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항상 강조되었던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절대 비판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저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누구보다 우위에 서려는 우월감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대신 친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각 개인을 대하라는 가르침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곱씹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가정이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셨던 만큼 저희 집은 꽤나 권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경험 말입니다. 이런 환경은 제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정해진 선을 넘지 않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방어기제가 생겼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분노를 마음속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안에 이런 감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인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외에 제 인생의 첫 번째 멘토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애칭으로 우디라고 불렀는데 그분은 제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분이 은퇴하신 후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텍사스에서 조지아에 있는 그의 호숫가 집까지 찾아가 함께 낚시를 하며 며칠씩 보내곤 했습니다. 그는 저의 신념 체계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 자신이 권위적인 사람들과 부딪히며 겪었던 경험과 생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폭넓은 관점에서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보자고 말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2살에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께 심리학을 전공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좋다. 하지만 박사 학위를 딸 때까지 멈추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박사 과정까지 밟았습니다. 대학원 시절 저는 제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지도 교수님을 만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동치료 분야의 권위자셨습니다. 제가 성인을 대상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어른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교수님 자신도 심리학계의 거장인 클라크 무스타커스 박사에게 큰 영향을 받으셨는데 저는 교수님 덕분에 무스타커스 박사님을 직접 만나 뵐 기회도 가졌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셨죠. 박사 과정을 밟는 동안 저는 댈러스의 한 상담 클리닉에서 2년 반 동안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그곳의 슈퍼바이저였던 로스 베니스터 선생님 또한 제 생각에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는 분노 조절 분야의 전문가셨죠.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자 그는 자신의 연구 자료들을 주며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너만의 길을 개척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클리닉에 합류하여 25년간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의 동료들은 제 경력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출판사와 연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고 상담과 병행하며 수많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분노, 갈등,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수년간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문제의 근원에는 단순히 개인의 분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관계 속에는 나르시시즘적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분노와 갈등을 관리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통제하려 들고 지배적이고 우월해지길 원하며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왜곡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들 중 상당수가 강력한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배우는 과정 속에서 제 생각은 점점 더 확장되었고 나르시시즘은 제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경력이 더욱 깊어지면서 저는 다른 정신과 의사와 함께 저만의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이 제게 이런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식들을 유튜브에 올려보는 건 어때요? 저는 이미 많은 글을 쓰고 라디오 방송을 해왔기에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2018년 7월 첫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 꾸준히 영상을 제작했고 저는 사람들의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콘텐츠가 그렇게나 좋은 반응을 얻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인간의 조건, 특히 나르시시즘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나르시시즘을 인간 조건의 어두운 단면이자 사랑의 부재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채널 조회수는 100만 회를 돌파했고 몇 달 후에는 10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저희 채널은 누적 조회수 1억 4천만 회를 넘어섰고 신개가 넘는 국가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온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반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제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여러분을 건강한 팀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더 나은 인간성의 버전을 찾기 위해 통찰과 인식을 추구하는 가상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과 소통하며 제가 얻은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즉 시청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공유해 주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겪고 나니 제 자신의 일부가 죽어버린 것 같아요. 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는 과정에서 저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 감정의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박사님 말씀에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 손주들을 못 보게 막는 사람이 제 며느리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제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전 배우자는 어떡하죠?
제 모든 것이 걸려있는 직장 상사라면요.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들은 결코 우리와 함께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흥분하지만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처와 손상을 안고서라도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 라며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또 다른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저는 그 나르시시스트에게 반응하면서 변해버린 제 모습이 너무나 싫어요. 그들의 역기능에 저 역시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제게 일어났던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르시시스트와 건강한 팀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문제적인 행동 패턴에 대해 책임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내게 문제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대신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비난하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 점이 여러분을 건강한 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겸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증거입니다. 이제 저의 삶에 또 다른 중요한 존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저의 반려견, 거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제 강아지 거스에 대해 언급해 주시는 것을 보며 웃음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거스는 올해 11살이 된 테리어 믹스견입니다. 저희는 생후 10개월 때 거스를 입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집에서 컴퓨터로 유기견 입양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뭘 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알고 싶지 않을 걸 이라고 소리쳤죠. 그 사이트에서 거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망설였지만 다음날 제게 다시 물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거스를 만나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임시 보호 가정에 도착하니 거스를 포함해 4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 뒷뜰에서 다른 3마리는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오직 1마리만이 그들 뒤에서 폴짝폴짝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선택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녀석이 바로 거스였습니다. 아내에게 집에 가서 상의해보자고 말했지만 아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상의할 게 뭐가 있어? 그날 밤 거스는 저희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 상담실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스는 제 작은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 환자들도 거스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한 여성 환자가 매우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자 방 반대편에 있던 거스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코를 부비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죠? 라고 물었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거스는 그저 당신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스는 모두에게 다정한 친구입니다. 거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스야말로 우리 건강한 팀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내 제니퍼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제 상담 활동에 엄청난 지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40대 초반에 만나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채널에서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녀는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곤 합니다. 제니퍼보다 더 좋은 파트너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만약 여러분 모두를 한 방에 모아 한 분 한 분 안아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제가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영광이자 특권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이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노력은 제게 영감을 주었고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부디 여러분께서도 과거의 영상들을 다시 찾아보시며 필요한 위로와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치유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나눔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팀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상처와 그 치유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십 년간 상담가이자 심리학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온 한 전문가의 마지막 기록이자 우리 모두를 위한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지난 7년간 온라인 공간에서 수많은 이들과 소통하며 건강한 팀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그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가 걸어온 길이 어떻게 그를 이 자리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3남매 중 하나였죠. 저희 바로 밑으로는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쌍둥이 아들 둘과 딸 하나, 이렇게 세 아이를 낳으신 셈입니다. 저희가 부모님의 삶에 얼마나 큰 혼돈을 가져왔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른 나이에 저희를 낳으시면서 잠시 학업을 중단하셨지만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졸업식 단상 위에서 학위증을 받으시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특수 아동교육을 전공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머니의 일을 통해 각자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어린 친구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셨고 군목으로 복무하셨습니다. 군목이란 군대 내에서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군대 내 교도소에서 일하셨는데 저희 가족 사이에서는 아버지는 내 어린 시절 내내 교도소를 들락날락하셨다는 농담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들락날락하셨다는 점이죠. 이후 아버지는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는 군목들을 위한 컨설턴트가 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무렵 고향인 애틀랜타에 다시 정착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 덕분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항상 강조되었던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절대 비판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저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누구보다 우위에 서려는 우월감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